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정의국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열전달에서 그 열전달 기초가 되는 열전달을 소개하고 기초 개념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목차는 그 연력학과 열전달, 즉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력학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열전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공학적으로 열전달이 어떤 개념인가, 또 일과 다른 그 열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핵 에너지도 있고 뭐 원자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열과 이런 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전달 메커니즘, 즉 열전달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지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전달 메커니즘이 바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기초 이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연력학과 열전달 간에도 연력학과 열전달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같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상관관계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에너지와 또 기타 어떤 에너지, 또 열 전달과 기타 에너지 전달 현상들, 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들도 다 전달되는데 이런 전달되는 현상들을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에너지 평형, 연력학 1법칙이죠. 에너지 평형과 또 특히 표면 에너지 평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우리 열전달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되는데요.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기본 열전달 현상을 이해하고 특히 풀이의 열전돌 법칙이라든가 또 대류에서는 뉴턴의 냉각 법칙, 또 슈테판이죠. 우리가 슈테판 볼트만의 복사 법칙들을 대표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합, 우리가 열전달이 전도, 또 열전달, 대류 열전달, 복사의 열전달이 개별적으로 구분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현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복합 열전달이라 합니다. 복합 열전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전달이 결국은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또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냉방 같은 경우에 열 손실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열 손실에 관련된 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열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 다음에 열 손실에 관련한 비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열전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하면 우리가 뜨겁고 또 차갑고 어떤 일정 온도를 가진 어떤 그 주체를 우리가 열이라 하는데요. 그 열이라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요. 반드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하나 하면 온도차에 의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 또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즉 말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 에너지가 있는데 특히 온도차에 그죠? 온도차에 즉 온도차 그러니까 고온과 저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온 환경과 저온 환경이 있으면 그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 저온 환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열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달, 그죠? 에너지 전달의 그 시간 변화율이죠. 즉, 열 에너지의 우리가 단위가 줄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잘 배웠다시피 줄열 배웠죠. 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들어가면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 하면 이제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줄 퍼 세크가 되는데 이 줄이죠. 줄 퍼 세크가 되는데 이 줄 퍼 세크는 이게 와트죠. 단위 와트가 됩니다. 와트가 되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됩니다. 동력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그 줄열, 즉 열 에너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열 전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량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달의 목적은 우리가 열 전달을 해석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열 전달이라는 어떤 그 현상이 하나의 학문 체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열 전달 과목을 통해서 주 목적은 어떤 그 열 전달율,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가 전달되었을 때 어떤 온도, 냉각되기도 하고 가열되죠. 즉 말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르는데 고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이제 냉방이 되죠. 냉각이 되고 저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고온에서 저온에서 저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열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과 가열, 즉 말해서 온도차가 존재할 때 임의의 어떤 열 손실 또는 열 전달량이 정응이 되었을 때 그 지점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열 전달 과목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어요. 자, 열 전달 응용 분야들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열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매우 극소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 학생들이 잘 알다시피 가스레인지 오븐이죠. 가스레인지 안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열을 음식으로 전달시키죠. 그래서 음식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죠. 냉장고는 또 반대가 되죠.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열을 주위로 배출합니다. 방출해서 냉장고 공간의 온도를 떨어뜨리죠. 자, 이것들이 다 열 전달이 응용되는 그런 분야가 될 거예요. 또한 다리미도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구겨진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탁물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컴퓨터, 우리 CPU에서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발생된 열을 냉각을 시켜야 돼요. 주로 그 데스크탑 PC라든가 그 내부에는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죠. 그 냉각팬을 구동시켜서 팬에 의해서 풍량을 만들고 그 풍량에 의해서 CPU를 냉각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공학적으로 열 전달이 이제 적용된 그런 분야가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또 가정용품들, 우리 에어컨, 그죠? 에어컨으로 한여름에 우리가 실이죠. 또는 그 공간, 가열된 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햇빛에 의해서 가열된 그 공간들을 에어컨을 이용해서 그 공간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죠. 즉 열을 전달시키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열 전달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야는 거의 극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죠. 결국은 태양이란 그 열 소스, 그러니까 열원에서 계속해서 지구로 열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열 전달이라고 보겠어요. 또 밤에는 또 우주 밖으로 열을 배출해서
또 식히게 되죠. 지구를 식히게 되고, 또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전달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전달을 우리 대학에서 열전달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 어떤 설계, 건축물의 설계, 여러 가지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단열재, 어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보일러에서 배관이 있죠. 그 배관을 이제 우리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배관을 보통 단열재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 단열재를 감쌀 때 얼마 두께로 감싸야 할 것인가? 뭐 이거죠, 그죠? 두께가 얼마가 최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열전달 그 과목들을 배움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전달 측면에서 에너지 경제성을 분석해서 어떤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은 그런 그 가정집들 또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설계가 가능하게 되죠. 자, 공학적 한번 열전달을 볼게요. 공학적 열전달은 우리가 그 열전달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열전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공학적으로 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면 비율에 대한 문제와 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또 겨울철과 여름철의 실내외 온도차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게 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온도차가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열 손실률, 즉 말해서 외부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열 전달량이라든가 열 에너지량이라든가 또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실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열 에너지량을 우리가 열 전달을 배움에 의해서 계산해낼 수 있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율에 관한 문제다. 온도차에 의해서 차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어떤 우리 아파트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 전자장비 내부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차 엔진의 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차 우리가 운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열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열이 들어오는 그런 열 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공학적 열전달을 한다, 공학적으로 열전달을 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온도차와 열 전달률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주어지고 열 전달률도 주어졌어요. 그때 어떤 공간의 크기, 시스템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열 전달 이론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어떤 공학적인 설계를 위해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우리 열 전달이라는 과목들을 설강해서 학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열 전달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죠? 우리가 열 전달 다루는 방법은 모든 공학적인 쪽으로 다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론적으로 그죠? 해석적 그죠? 이론적으로 물론 그 수치 어떤 그 해석 여러분들 아직 그 수치 해석이 이제 뭔지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수학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열 전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죠? 우리가 그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C 언어라든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실험적 접근이 있고 또 해석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론적 접근이라죠. 이론적 접근을 하든가 또는 실험적 접근을 한다. 실험적 접근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요. 실제 시스템을 다룰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 놓고 다룰 수 있고 또 어떤 실험도 항상 오차가 있는 거죠. 특정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또 사람에 따라 또 오차가 다르게 또 사람 오차 그러니까 도구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실질적입니다. 좀 더 해석보다는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험적으로 접근하면 실제 시스템을 갖다 놓거나 또는 어떤 축소된 모형을 갖다 놓고 실험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더 보다 현실적이지만 결국은 이제 경비, 돈이 많이 들고 또 실험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도 실제로는 어떤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어떤 그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개발될 어떤 시스템이라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단점이 되고요. 해석적 접근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 형상이라든가 기하학적 형상을 놓고 뭐 온도차를 주고 또 우리가 이런 온도차에서 이만한 어떤 열전달류를 만들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싶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해석적인 접근은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 시스템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산 컴퓨터로만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반면에 이제 가격이 싼 점이 이제 유리하죠. 가격이 이제 거의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죠. 그래서 그 가격이 싸고 빠르지만 이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열전달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손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많고 또 이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이제 동원되죠.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공간인데 이걸 1차원으로 가정한다든가 또는 실제로 어떤 유체가 흐르는데 어떤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의 어떤 밀도를 온도에 변화 없다. 온도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한 온도를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와 같이 가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동원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관념, 그죠?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이제 있을 수 있죠. 여튼간에 수학 문제를 풀게 되고 그 수학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도에 대해서 실제와의 그 어떤 정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장치들이 들어가고 또 주위와의 어떤 간섭 효과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이제 이론에다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비가 온다든가 어떤 시스템의 외부 환경들이 그죠?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그 무더위 그죠? 우리가 그 한겨울에 아주 혹독한 그런 추위 환경 하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외부 요건들을 수치적으로 해석적으로 다 이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그 에너지, 그죠? 1회 3절에 우리가 열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그죠? 우리가 총 에너지란 개념이죠. 우리가 토탈 에너지인데요. 이 총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는 뭐 열 에너지, 또 기계적 에너지, 또 뭐 운동 에너지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또 운동 에너지라든가 위치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것들 다 다한 것을 우리가
토탈 에너지, 전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론 시스템에는 어떤 시스템에는 열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기계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 공에는 운동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죠. 이때는 다른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를 해석할 때 다른 에너지들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위치 에너지, 그죠? 우리가 댐을 설계할 때 댐은 결국은 낙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요소, 기계 에너지도 있겠죠. 열 에너지도 미미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는 주도적으로, 아주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들이 각 시스템마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무시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만 보통 이제 고려를 하죠. 그 무시하는 에너지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가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라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목에서는 보통 U로 이제 대문자 U를 표시하고 단위 질량당 또 내부 에너지도 있겠죠.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는 이제 소문자 U로 보통 이제 표시를 하죠. 그냥 내부 에너지는 줄이고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보통 이제 줄 퍼 킬로그램, 즉 말해서 단위 질량당, 그죠? 열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어떤 물체가 유체라든가 액체라든가 고체라든가 기체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만들고 이루고 그 형성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미시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죠?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 또 그 분자는 활동을 하죠. 분자 운동을 하죠. 그럼 운동에 관계되는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미시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미시적 에너지의 총합, 그죠? 총합 내부 에너지는 바로 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미미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 분자 에너지 내에도.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현열도 우리가 에너지가 있고 또 현열이라고 센서블 히트, 그죠? 센서블 히트, 센서블 에너지 현열이라고 하죠. 이 현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Q는 열 에너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 CMT죠. CMT죠. 그러니까 비열, 그다음에 질량, 그다음에 온도. 이 곱하면 이게 줄이 됩니다. 이 줄이 되는데 이 열 에너지죠. 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열이라 봐야죠. 이거 얘들 이제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미분을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dt분의 dq, dq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dt분의 d의 m, 그죠? 시간에 따른 그 질량 변화율에다가 c에다가 c에다가 t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단위 시간당 그 질량이 되는 거고, 이것은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줄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이건 와트가 되는 거예요. 와트가 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이게 질량 유량이죠.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작아졌다, 커졌다, 킬로그램 퍼 세크잖아요, 그죠? 단위 시간당 그 질량이니까 질량 유량이라 하는데, 어떤 질량 유량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의 열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유체가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이 이렇게 있는데,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관에다가 히터를 가해서 열을 이렇게 가해주는 거예요. 히터를 감아서 열을 가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통과시키죠. 물이 만약에 25도씨로 20도씨의 물이 있는데 25도씨의 물을 이 배관으로 통과시키는데 이 배관에 열을 가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올 때는 이 물이 가열됐죠. 가열돼가지고 한 30도 정도 30도씨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한 5도씨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 이야기는 유체가 흐르면서 질량 유량이 생기죠, 그죠? 흐르면서 열을 얻은 거죠. 자, 이런 얻은 열, 이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달된 이런 열들을 우리가 sensible heat, 즉 현열, 또 현열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잠열 에너지가 있어요. 자, 잠열 에너지. 레이턴트는 우리가 숨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우리가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상이 변합니다. 고체가 액체로 되기도 하고요. 액체가 고체로 되기도 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되기도 하고요. 기체가 액체로 되기도 하고, 또 바로 고체가 기체로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이 변합니다. 상이 반드시 변하는데, 이 상이 변할 때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우리가 융해열이라 하죠. 약 530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죠. 그러니까 그 상이 변할 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잠열이라고 불러요. 레이턴트 에너지, 이렇게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융해열, 응고열, 승화열, 이런 열들을 우리가 열 전달에서는 잠열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레이턴트 히트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쓴 걸 보면은 분자 상호 간의 상변화 과정이죠. 상변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시스템의 상과 관련된 내부 에너지죠. 상이 변하면서 상이 변할 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라든가 또는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상변화 에너지를 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잠열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자, 화학 에너지, 화학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자 구조들이 바뀌죠. 왜냐하면 분자 간의 결합 고리를 끊고 또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합니다. 즉 말해서 분자를 어떤 구속하는 그런 원자의 구속력과 관련된 거죠, 그죠? 구속력과 관련된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한다. 자, 핵 에너지는 원자의 핵을 구속하는, 그죠? 핵을 구속하는 그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탈피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와 또 별개로 엔탈피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유체가 유동할 때, 움직일 때는 내부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동 에너지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물체가 물질인다 하면 그 물체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내부 에너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유동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동일이 바로 더해지는 거죠. 더해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어떤 비체적이라 봐야 되죠.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예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면 질량분의 부피를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탈피라는 물리량은 자기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동 에너지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탈피는 항상 내부 에너지보다 큽니다. 그죠? 큽니다. 정말 여기서 보면 PV죠. 이 PV항은 유체의 유동 에너지죠. 유동 에너지. 즉 말해서 유동일이라 하고, 유체를 밀어내요. 유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움직인다. 유체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자, 비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비열, 물의 비열, 그죠? 물의 비열은 4.2
그죠? 이 줄이죠. 결국은 어떤 그 1도씨, 어떤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어떤 열량, 그죠?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도씨죠. 그러니까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에요. 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하고 어떤 고체, 돌멩이, 그죠? 우리 암석 돌멩이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따라서 이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비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지만 온도에 관련됩니다. 온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열이 사실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 있죠. 온도 변화에 따른 물질의 비열을 보면, 자, 공기 같은 경우에 공기 1kg을 300K에서 우리 300K 켈빈 온도죠. 절대 온도. 300K에서 1도씨 높은 301K로 높일 때는 약 0.718kJ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공기 1kg을 동일하게 요 1000도 K에서 1001도 K로 높이려면 0.855kJ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열이 증가하는 거죠. 결국 비열은 물질에 따라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합니다.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열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물리에도 이제 나오죠. 그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RT죠, 그죠? PV는 우리가 PV 최적이죠. 이건 nRT 이렇게 얘기하죠. nRT, 몰수와, 그 다음에 기체 상수와, 그 다음에 시간, 온도,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제 성립합니다. 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우리가 기체에만 적용되죠. 기체에만 적용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아니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P는 우리가 절대 압력이 되고, V는 T죠. T는 절대 온도가 되고, 밀도는 로는 밀도가 되고, R은 빛의 상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그 열 전달을 다루는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열은 우리가 스페시피키사해서 단위 질량의 어떤 물체를 1도씩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자, 이 비열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비열이 정적 비열과 또 우리가 정합 비열이 있어요. 즉 말해서 어떤 일정한 최적에서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도씩 증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정적 비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pecific hea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합 비열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도씩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정압 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적 비열이든 정압 비열이든 다 우리가 온도만의 함수예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이 왜 나누어졌냐? 정적 비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정압 비열은 엔탈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보다 항상 크다 그랬죠. 그 이유는 엔탈피에는 내부 에너지가 포함되면서 유체가 유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말해서 압력 곱하기 비체적 항이 가산되기 때문에 항상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크게 되고, 그럼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그 차가 바로 기체 상수예요. 새롭게 알았죠? 정압 비열과 정압 비열과 이 정적 비열의 이 차를 우리가 기체 상수, 가스 컨스턴트다,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다, 이상기체입니다. 물론 이상기체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봐요. 여기 보면
내부 에너지는 정적 비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정적 비열과 온도차를 나타내고 내부 에너지 변화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는 뭐와 정압 비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정압 비열과 시스템의 온도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단위 이제 평균이죠. 우리가 평균이라 하는 것은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들이 사실은 이제 온도만의 함수가 되고 온도에 따라 변화요. 변하는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평균 개념을 씁니다. 그죠? 평균 그 정적 비열에다가 시스템의 온도차를 곱해주고 엔탈피 차는 평균 정압 비열에다가 정적 온도차를 이제 곱해줘서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 대문자는 뭐예요? 이건 소문자는 단위 질량당으로 표시한다 했고, 대문자는 거기다가 질량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여기에 어떤 그 킬로그램이 곱해지면은 이게 줄만 남죠, 그죠? 그래서 대문자는 이 질량이 앞에 곱해져 있어서 이건 이제 줄이 되는 거죠. 단위가 줄이 됩니다. 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압축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incompressible substance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이 되지 않는 물질. 지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압축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상에서 어떤 그 속도가 어떤 낮은 그 유체 유동, 유체가 이제 흐르죠. 당연히 고체들은 다 체적이 잘 안 변하죠, 그죠? 체적이 안 변하고 고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적 자체는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체가 운동을 한다. 우리가 비행기 중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그죠?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우리가 비행기가 운동하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운동하는 거죠. 공기가 운동하는 거와 비행기가 운동하지만 결국은 그 비행기의 운동량과 동일하게 그 공기도 이제 주위의 공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의 공기가 과연 체적이 변할까? 즉 말해서 체적이 변한다는 밀도죠, 그죠? 밀도가 변할까? 어떤 밀도가 변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아음속이죠. 우리가 아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크 넘버, 마하수라 그러죠. 이 마하수가 1보다 작을 때, 즉 아음속일 때는 이 유체들이 어떤 압축 효과, 어떤 밀도 변화 효과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음속, 그죠? 초음속 제트기, 초음속 전투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 음속보다 더 음속을 초월하는 거죠. 정말에서 음속이 우리가 340m/s니까 340m/s를 넘어가면 주위에 있는 그 비행체, 그죠? 비행체 주위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변합니다. 밀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압축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비압축성 물질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어떤 압축성이 있는 그 공기 주위 환경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압축성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파지요, 그죠? 자, 전투기가 이래 있잖아요, 그죠? 전투기가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제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여기 피레침 이게 있죠. 침이 있으면 여기 이제 압축성 이제 공기가 이렇게 막 다가오겠죠, 그죠?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래서 이게 초음속이에요. 저 음속보다 속도가 커지죠. 크게 되면 이제 압축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압축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웨이브, 즉 파예요. 파. 경사 충격파죠. 충격파. 수직 충격파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경사 충격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충격파 자체가 뭐냐면 이 충격파 전후로 이 밀도가 다른 거예요. 밀도가 다르게 되고 밀도가 바뀌게 되고 밀도가 바뀌는 그 경계를 우리가 그 충격파, 즉 샥이라죠. 샥. 우리가 샥이라 합니다.
샥, 그죠? 뭐 경사 충격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직 충격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파가 생기는 것은 유체가 이 압축성, 이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뭐 내과에 어떤 시냇물이 흐른다든가, 또는 어떤 우리가 그 에어컨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속도가 낮은 이런 유체에서는 압축성 효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성, 비압축성 물질은 비체적, 밀도죠, 그죠? 밀도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비압축성 물질이라 해요, 그죠? 그래서 저속이죠, 저속 환경에서, 유체의 어떤 저속 환경에서, 즉 말해서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자동차 주위의 어떤 공기 흐름, 이런 공기 흐름에는 압축성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비압축성인 경우에는 거의 이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평균 비열들은 그냥 이렇게 그 정압 또 정적 표기 없이 그냥 C의 average, AV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 전달을 한번 볼까요? 에너지 전달.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어떤 형태로 전달되나 하면, 우리가 열 전달 시간이니까 열의 형태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일의 형태로 전달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면, 그러니까 터빈 볼까요? 터빈이 이렇게 생겼죠. 터빈은 유체를 이렇게 팽창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 터빈에 보면 이렇게 축이 연결돼 있죠. 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고온의 압축된 어떤 공기가, 그죠?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이 터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터빈에는 이렇게 터빈 브레이드들이 막 있어서, 이 터빈을 브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체가 흐르면서 이 축을 돌려요. 축을 돌리면서 축 동력, 이 축을 돌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밖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축일로, 그죠? 축일로 빼내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열 에너지, 그러니까 유체가 흐르는 그 운동 에너지와 이런 열 에너지들이 일의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정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에너지는 어떤 열과 어떤 일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정말 열을 직접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열의 에너지들이 또 어떤 축을 돌려서 뭐 프로펠러를 돌린다든가, 또는 자동차 바퀴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일로 이렇게 배출되게 돼 있죠. 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죠. 단위 시간당 일이에요. 줄 퍼 세크죠. 그렇죠? 줄 퍼 세크. 이거 일이에요. 일이 동력이죠. 와트죠. 와트로 표시되죠. 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에너지라든가 잠열 형태의 내부 에너지, 이거 줄이죠. 줄.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한 줄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는 물체가 열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불러요.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 것은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위 시간에 전달된 열, 이거죠. 단위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Q의 어떤 율로 표시합니다. 또는 Q 닷, 이렇게 표해요. Q의 닷, 이렇게 시간 변화율이죠. 즉 말해서 그 열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것이고, 결국은 시간과 열에 대한 어떤 그 기울기가 변화율, 그 기울기가 바로 동력, 열 동력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열 동력을 우리가 열 전달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즉 말해서 열 전달률을 이용한 시간 간격 델타 t 사이에 전달되는 총 열 전달률을 양을 우리가 열 전달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열 전달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Q는 0에서부터 델타 t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죠? QU를 적분하는 DT분의 DQ가 열 전달량이고, 토탈 열 전달률은 얘를 가지고, 토탈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죠? 적분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Q율이죠. Q 또는 율. 그죠? Q율을 넣어서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전체 열 전달
율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연류속이 있어요. 연류속, 히플럭스, 플럭스 개념이죠. 우리가 플럭스 개념은 단위 면적당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 전달 방향과 수직인 어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열 전달율, 우리가 Q를 열 전달, 연류속이라 부르는데, Q는, 이게 이제 Q율, 그죠? 이게 와트죠? 이 와트예요. 단위가 와트. 와트를 어떤 면적으로 나누죠.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걸 보고 우리가 히플럭스, 즉 열유속 이렇게 됩니다.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단위는 와트 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메다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열유속, 히플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분의 Q율, 즉 말해서 어떤 열전달율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이 A는 열전달은 방향이 있어요. 앞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벡터량입니다.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고 그 열전달 방향의 수직인 면을 우리가 A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위는 와트 퍼 메다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열역학 1법칙 한번 볼게요. 자, 열역학과 열전달은 상호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열역학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유체에 열을 가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유체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압력은 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주로 열역학입니다. 열역학이 되고, 열 전달은 순수하게 열이 전달되는 어떤 방법, 메커니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열역학은 열에 의해서 얻어진 유체가 얻은 열이 어떤 유체에 미치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다루는 것이 열역학이 되고요. 열 전달은 열이 전달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떤 열이 시스템에 공급돼서 어떤 힘을 작용하게 되는 것이 열역학인데요.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 열을 전달해야지만 어떤 열역학적인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서로 이제 사실 연결되어 있는 학문 분야는 맞습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이란 거죠.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단지 형태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태양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에너지가 만들어졌냐? 아니죠. 원래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어떤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유용하도록 변환시켜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죠.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라 하면 이 전기 에너지 빛이죠.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전기를 켜는 순간 우리가 뭔가를 만든 것 같지만 아니죠. 이 전기 에너지는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였다면 그 원자핵 그죠? 중성 핵 원자 에너지, 원자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원자핵이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킨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원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을 우리가 다만 이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또, 여러 가지 열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변환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우주적으로 보면 결국은 에너지는 하나도 우리 인간은 에너지 자체를 생산할 수도 있고 없고 그 에너지를 없앨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기 에너지가 빛도 여하튼간에 어떤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변환되어서 우주 공간에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빛이 빛나고 있는데 이 빛 에너지가 라이트 에너지라고 그러죠. 라이팅 소스라고 그러죠. 이 광 에너지입니다. 광학 에너지. 이 광학 에너지는 사실 소모되지 않고
어디론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면서 우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보면 결국은 어떤 에너지든 간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소멸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단지 형태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마치 인간이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 에너지는 원래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고 그 다른 형태를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고 어떤 다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열을 집어넣었어요. 열을 Q를 넣었다. 그러면 Q를 넣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데가 없고 이러면 이 시스템의 온도는 이 온도 T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가 될 겁니다.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무한대가 될 거예요. 열을 입력이 얼마 있으면 그렇잖아요. 열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계속 열이 쌓인다 생각해봐요. 그럼 열은 온도는 무한대까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열이 항상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Q에 아웃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가는 그 형태가 전기적으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열의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갈 거예요. 또 들어가는 열도 다양한 열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들어가는 그죠? Q의 인이죠. 열 전달량과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나가는 열 전달량, 그죠? 나가는 열 전달량, 아웃. 빠져나가는 열 전달량의 합이죠. 들어가는 열 전달량의 총합, 그 다음에 나가는 열 전달량의 총합은 이 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죠? 델타 내부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들어가는 에너지죠. 나가는 에너지의 합은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에너지라든가 또는 역학적인 에너지라든가 역학적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죠. 또는 화학 에너지라든가 또는 빛 에너지라든가 다 총 토탈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가 율로 표시한다면, 율은 이 와트죠. 어떤 단위 시간당이니까 비율, 단위 시간당 개념이고, 이제 와트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를, 시간에 따른 미분하죠. 그죠? 시간에 따른 그 에너지 변화율, 또 시간에 따른, 나가는 에너지 변화율. 이것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에 저장되는, 내부 에너지를 저장 에너지라 봐도 돼요. 그 시스템에 저장되는 에너지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상 상태다 이러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율이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0이 되는 거고,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율이, 그죠? 이 율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정말 들어가는 그죠? 질량에 대한, 이건 열이죠. 그죠? 열 에너지, 그죠? 순수한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열 에너지와 나가는 열 에너지와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는 그 시스템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플러스 생성되는 열 에너지는 그 시스템의 열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밀폐 시스템의 에너지 균형이 있어요. 밀폐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클로즈드 시스템 이렇게 했죠. 밀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밀폐 시스템이 바로 엔진, 그죠? 우리 엔진의 그 실린더, 피스톤 내부의 피스톤 어셈블리, 그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열은 서로 이렇게 전달되지만 그 피스톤 내부에서 질량은 출입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연료가 그 밖으로 새어나오면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엔진을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고 시동을 걸면 또 주행을 하게 되면 따뜻하죠. 뜨겁죠. 그죠? 그 이야기는 그 시스템 내부에, 피스톤 내부에서
그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연료 그 질량은 빠져나오지 못하죠. 연료 자체가 새어나오면 큰일이죠, 그죠? 즉 말해서 열 에너지의 출입은 있지만 질량의 출입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밀폐 시스템이랍니다. 그 밀폐 시스템에서, 그죠? 밀폐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 그 보존은 이렇게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차가 바로 그 내부 에너지의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정적 비열에다가 내부 에너지는 정적 비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는 이제 정합 비열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엔탈피 자체는 이제 질량 유동이 있을 때 이야기죠, 그죠? 시스템에서 질량이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엔탈피로 적용되는 거죠. 자,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밀폐, 즉 말해서 질량 어떤 출입이 없을 때, 그죠? 그 에너지고, 엔탈피는 어떤 물이 흐를 때예요, 그죠? 유체가 흘러야 돼요. 유체가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엔진에서 만약에 유체가 빠져나오면 큰일이죠. 엔진 그 실린더에서 항상 내부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이제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 엔탈피는 유체가 이때 흐를 때, 그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를 하죠. 즉, 고정 밀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량 전달이 없잖아요, 그죠? 물질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는 정적 비열, 정말 질량이 일정할 때의 그 비열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mCV 델타 T 이렇게 된 거죠. 즉, 시스템에서 열 전달만 있고, 경계를 지나는 즉 말해서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유체의 어떤 유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경계를 지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이 없는 정상 밀폐 시스템. 우리가 mCV 델타 T 이렇게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Q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어떤 순수한 열 전달이 되겠죠. 자, 정상 유동 시스템의 에너지 균형을 봅시다. 질량 유동율. 질량이 유동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질량이 우리가 유동한다는 얘기는 물이 이때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질량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 질량 유동열이랍니다. 질량의 어떤 흐름이죠, 그죠? 유동한다는 것은 질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유동장치, 흐름장치죠. 흐름장치에서 단위 시간당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질량의 흐름이라고, 이걸 질량 유동률을 또는 질량 유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량 유량 이렇게 합니다. 그죠? m 돛은 보통 유리를 하는데, 이게 m 도트 이게 시간당 단위 시간당 어떤 질량 변화율인데, 이것은 밀도에다가 속도에다가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질량 m이 있어요. m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죠. 밀도박이 최적이에요. 최적. V는 최적. 그럼 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dt에 dm 하면 dt에 d의 밀도의 최적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dt에 d의 밀도 곱하기 최적은 어떤 면적 곱하기 길이죠. 어떤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야지만 최적이 되잖아요. 면적 곱하기 최적. 면적에다가 어떤 길이를 곱하면 그거는 이제 최적이죠. 부피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다 미분을 하시겠지만,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미분 안 하고 얘만 미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dt분의 d로, 이 밀도는 비합 특성이니까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dt분의
DTV 이 면적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없잖아요. 이제 면적 자체는 단면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만났냐면 로 A의 DT분의 DL 길이는 바뀌죠. DT분의 DL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DT분의 DL은 시간당 길이 변하니까 이건 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다가 면적에다가 어떤 속도 이 속도가 바로 질량 변화율이 되겠어요. 질량 유동률. 그래서 밀도 곱하기 이 최적이 속도죠. 속도 최적이 아니에요. 속도 곱하기 어떤 단면적이다. 이렇게 질량 유동률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도 이로는 유체 밀도고요. 이 V는 평균 유체 속도죠. AC는 단면적이 되겠어요. 자, 최적 유동률은 메타 3승이 최적이죠. 유동률이니까 이 시간이죠. 그죠? 메타 3승의 퍼세커예요. 이렇게 되려면 질량 유동률에다가 밀도를 나눠주면 돼요. 그죠? 질량 유동률, 그러니까 이거죠. 밀도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최적, 그죠? 이 최적 유동률인데, 최적 유량이라 불러요. 이 최적 유량은, 속도 곱하기 면적이에요. 속도 곱하기 면적이고, 이것을 질량 유동률과 비교해보면, 질량 유동률을 밀도로 나눈 거죠. 그죠? 밀도로 나눠주면, 단위가 메타 3승. 단위 시간당 최적이죠. 단위 시간당 최적.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최적이 막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죠? 단위 시간당 길이는 속도잖아요. 단위 시간당 어떤 길이가 이렇게 막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속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단위 시간당 최적. 있을 수 있죠. 그죠? 메타 3승 퍼세커. 단위 시간당 최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또 단위 시간당 질량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단위 시간당 질량 움직일 수 있죠. 우리 질량 유량이라 부르고, 단위 시간당 최적은 최적 유량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위 시간당 뭐 중량도 있겠죠. 그죠? 중량이 막 흘러가요. 어떤 무게를 가진 그게. 그럼 우리 중량 유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상 유동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유동이죠. 이런 유동에서는 나가는 질량 유량과 들어오는 질량 유량과 나가는 질량 유량은 같아서 다 이제 질량 유량 그냥 M율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율이라고 하는 것은 M율에다가 델타 H, 이거 델타 H는 엔탈피죠. 이건 정압 기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정압 기열에다가 이제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열전달. 우리가 이제 열전달 메커니즘을 볼게요. 열전달은 우리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달돼요.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 우리가 전도 컨덕션이 나왔죠. 대류는, 있고, 또 복사 세 가지로 나왔죠. 전도는 우리가 어떤 젓가락을, 그죠? 젓가락을 우리가 어떤 그 촛불에 이렇게 접촉시키면 그 열이 고체를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고체 내부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열 전달 방법을 우리가 전도라 불러요. 그래서 그 고체 내부에 어떤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서 막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열을 전달해서 우리 손까지 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해요. 자, 대류는 우리가 어떤 그 표면, 그죠? 어떤 히터로 표면을 데펴주고, 그다음 우리가 그 어떤 그 바람을 불자, 팬으로 바람을 불면, 그죠? 어떤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되죠. 그죠? 데펴진 그 표면에서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유체로 열이 전달돼요. 그래서 표면에서 어떤 유체로 전달되는 이런 열 전달 메커니즘을 우리가 대류라고 표시합니다. 대류.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 태양 에너지 복사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에서 지구 지표면으로 이제 복사가 빛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죠? 빛 에너지가 와서 어떤 표면과 접촉하면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양에서 지표면으로 즉 빛 에너지가 올 때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 파의 형태로 와요. 그죠? 라이트 소스 하니까 그 안에 빛은 우리가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잖아요. 빛은 우리가 광자로 구성됩니다.
즉 말해 포논이라고 해요. 포논. 영어로 말하면 포논인데 그 포논의 그 작은 그 알갱이, 그 포논 알갱이에 아주 그 미세한 그런 열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그 포논들이 이제 파를, 그러니까 그 빛 자체가 파죠. 그 파를 만들어서 우리 그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표면과 만나면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표면에다 전달해주는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복사랍니다. 즉 말해서 이 복사는 열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들이 필요 없어요. 즉 진공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우주 공간의 진공이죠. 아무 물질도 없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아무런 그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즉 말해서 열을 전달시키는 그런 미디엄, 즉 말해서 매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파의 형태로 바로 이제 파의 형태로 이제 도달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 열 전달 해석할 때는 항상 그 파장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빛의 그죠? 가시광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그 자외선, 이런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하여튼간에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교과목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초 알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입자죠.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죠. 우리 어떤 물질들은 다 어떤 원자, 또 분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죠? 보다 에너지가 많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적은 입자로 에너지를 전달시키면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 특히 고체예요. 고체, 또 물론 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자 그 자체에, 또 입자 그 자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자들은 적게 가지고 있는 입자로 온도차가 있죠. 그 온도차로 낮은 그 온도를 가진 그 입자로 열을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그 물질이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도가 되겠어요. 저 고체, 액체, 기체 물론 다 일어납니다. 근데 지배적인 것이 이제 고체예요. 자, 고체가 되고, 그 기체, 액체는 뭐예요? 주로 분자들이 멋대로 움직이죠. 이들의 그 충돌과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고, 고체는 어떻게 돼요? 격자 내부 분자의 진동과 자유전자의 에너지 전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고체가 있어요. 고체가 있으면 이 T1이 있죠. 어떤 고체가 이쪽은 우리가 라이터블로 어떤 찢었어. 그럼 T1이 더 높겠죠. T2는 더 낮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발생했고, 이 온도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은 온도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렇게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이 평형을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전도 열 전달이죠.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 전달률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 물질의 두께는 반비례하고 요 면적이죠. 이 열 전달 흐름 방향의 수직인 면, 이 면이죠, 그죠? 이 수직인 면이 크면 클수록 전도 열 전달률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차가 또 커져야 돼요.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전도 열 전달량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도 열 전달률은 우리 양이죠. 두께분의 면적 곱하기 온도차가 있고 여기에 어떤 비례상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비례상수가 바로 우리가 재료의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그리고 K, 그죠? 이거 상수죠. 상수분의 면적이죠. A고 dx, 이 두께죠. dx분의 온도차 d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는 물질의 열전도도고요. 델타 X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전도 열전달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나 두께가 없는 물질은 없죠. 어떤 물질은 두께가 있게 되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께가 0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전도 열전달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푸리어 법칙이다. 푸리어 열전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리어 열전도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전도율, 그죠? 전도에 의한 열전달량은 그 열전도 개수에다가 그 열전달 방향의 수직인 단면적과 그 다음에 이 dx분의 dt 두께분의 뭐 온도차인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온도 9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 9배, temperature gradi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고 우리가 풀이의 열전도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dx분의 dt는 온도 변화, 온도 9배 있죠. 결국은 이 기울기죠, 그죠? 어떤 그 x가 있으면 이 x 방향이라면 이 어떤 그 t1이 있고 t2가 있다면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 그죠? 이게 dx가 되는 거고요. 이게 델타 t, 그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형이죠, 그죠? 선형이고 1차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됩니다. 직선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온도 9배는 어떤 방향에서의 열 전달률은 그 방향의 온도 9배에 비례한다. 열은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 9배는 x가 전달할 때 온도가 감소하는 음이 된다. 즉 말해서 이 기울기 자체가 음의 기울기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열 전도도. 자, 이 열 전도도 K 값이죠. 그죠? 이 K 값은 재질의 두께, 또 단위 면적, 그리고 단위 온도 차에서의 열 전달률이고, 얘는 결국은 이 열 전도도는 재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의 어떤 그 물성이 될 거예요. 물성치가 됩니다. 다음에 열이 전도가 있지만 또 확산이 있어요. 열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성질이죠. 열이, 그죠? 열이 열이 재질로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열 확산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재료는 열을 항상 품고 붙잡으려고 하는,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열을 남에게 다른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전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죠? 되는 열과 저장되는 열의 그 비를 우리가 열 확산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열 확산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는 우리가 열 전도율을 K죠, 그죠? K분의 로Cp라고 해요. 밀도 곱하기 이 비열이죠.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을 품고 있는 그런, 열을 저장하려는 그런 성질이죠. 열을 품고자 하는 그런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바로 이게 전도 열 전달 개수에다가 밀도에다가 Cp, 그죠? 이 비열의 이 비를 우리가 열 확산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Cp 이것을 부르고 열 용량이라 불러요. 열 용량. 즉 말해서 열을 이제 얼마나 간직하느냐, 이게 열 용량이잖아요. 그죠? 캐패시티잖아요. 히 캐패시티 이렇게 합니다. 또는 서멀 캐패시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말해서 내가 열을, 그죠? 1도씩 올리는데 내가 열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비하고 열 용량과 열 전도율의 비를 우리가 열 확산율 또는 열 확산 개수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하죠. 그래서 각 물질들이 여기 보면 표에 이제 여기 y축이 전도, 그죠? 전도죠. 전도를 나타내는 열 전도율이 되겠죠. K 값이죠. 그 K 값이 이 물질마다 다 달라요. 뭐 유리라든가 또는 그 인슐레이션 단열재라든가 또는 유체 또는 그 비금속 또는 그 금속 합금, 그죠? 합금 또는 그 순금속들 또는 그 비금속, 그죠? 결정들 이런 게 있죠, 그죠? 다 보니까 뭐가 제일 높아요? 결국은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베릴륨, 뭐 이런 것들, 그죠? 금, 그죠? 커퍼는 밑에 있네요. 커퍼나 실버보다도 더 이제 열 전도율이 좋은 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열 전도율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죠. 고가의 귀금속이 돼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죠. 그다음에 금하고 뭐 또 이런 것들이 아이언, 망간 이런 것들이 또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을 잘 전도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을 받으면 빨리 식는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열에 잘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 물질들 여기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라든가 또는 그 알루미늄 또 좀 우리가
좀 많이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구리죠. 구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사용할 가격이 좀 싼 것이 구리가 되겠어요. 커퍼 여기죠, 그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열 교환기라든가 또 에어컨, 에어컨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 열 교환기에 사용되는 금속들이 대부분 다 은이라든가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보다는 그 구리가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가격은 좀 구리가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그 열전달률을 가지는 열전도율을 가지는 구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가전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대류를 보면 대류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고체, 그죠? 고체가 달걀이죠. 아주 그 뜨거운 달걀을 놓고 팬을 불면 이 뜨거운 달걀이 품고 있던 그 열을 그죠? 유체로 이렇게 내주죠. 유체로 이렇게 전달시켜주잖아요. 이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대류라고 불러요. 즉 말해서 더 데펴진 고체에서 유체로 열을 전달시킨다거나 또는 데펴진 유체에서 어떤 고체로 열이 전달되거나 이럴 때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그 대류라 부릅니다. 컨벡션 이렇게 얘기하죠. 고체면이에요. 고체면과 유동하는 그 인접한 액체 또는 기체, 액체하고 기체를 우리가 유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액체나 기체 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달을 우리가 대류라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그 고체 내부에서는 또 전도가 이렇게 발생하죠. 우리가 어떤 고체가 있고 이제 그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흘려주면 뜨거운 곳에서 그죠? 이 TH죠. 높은 온도를 가진 데펴진 그 고체 물질에서 이 열이 이렇게 유체로 전달되죠. 그러면서 이 유체가 데펴지죠. 이와 같은 이런 그 형태를 우리가 대류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고체 내부에서는 또 전도가 발생해요. 고체 내부에서는 여기서 막 식혀지기 때문에 또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겠죠. 그럼 이게 전도에 의해서 또 열이 전달되고 표면에 와서 이제 이게 대류가 생기는 거죠. 표면에서 이 부분에서 대류가 생기고 이 내부에서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죠. 그래서 얘들이 사실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정말 돌멩이를 식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리 블럭을 식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돌멩이하고 구리 내부에는 또 열전도가 열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류에서도 열전달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강제대류가 있는데요. 강제대류 그죠? 팬을 이렇게 돌리죠, 그죠? 이렇게 돌려서 어떤 유체의 어떤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어떤 그 표면을 식히는 것을 우리가 강제대류라고 그래요. 팬 또는 펌프, 바람과 같은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표면 위로 유체를 강제로 속도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열 전달을 일으키는 이런 대류를 우리가 강제 대류를 하고, 자연 대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을 데펴서 공기 중에 놔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식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자연 대류라고 불러요. 내추럴 컨벡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제 대류는 팬을 쓰죠. 강제 대류는 우리가 포스트 컨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이와 같은 거죠. 이 팬을 불면 이건 강제 대류고 포스트 컨벡션이죠. 강제 대류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놔두는 거예요. 놔둬도 부력에 의해서 밀도 차에 의해서 열이 공기로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컨벡션, 즉 자연 대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컨벡션은 그죠? 컨벡션 대류 열 전달량은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 불러요. 고체의 표면 온도와 인접한 유체의 온도 차에다가 유체에 노출된 고체의 표면적이 있겠죠. 그 표면적을 곱해주고 대류 열 전달 개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대류에 의해서 전달된 열 전달량이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을 우리가 뉴턴의 냉각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온 그죠? 고온 표면이 있어요. 고온 표면에서 유체를 막 흘려주면
고온 표면에 붙은, 그죠? 표면에 이렇게 바삭 붙은, 아주 밀접하게 붙은 그 유체의 온도가 가장 온도가 높겠고, 그 다음에 점점 표면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지게 될 거고, 아주 저 멀리 올라가면 그 자유흐름, 그 어떤 일반 공기, 주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는 같게 될 거예요. 자, 복사 볼게요. 복사는 물질이 원자라든가 분자의 구조가 변하면서 전자파라 얘기했죠. 전자파 또는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 전도와 대류와는 달리 중간 매체가 없다 그랬어요. 즉 말해서 우주로 어떤 복사 에너지가 전달될 때 빛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달될 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어떤 공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시켜주는 열의 중간 매개체가 없어요. 자, 전도는 고체죠. 고체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이 바로 전도의 중간 매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류는 고체하고 유체의 열전달이죠. 그러면 중간 매개체는 바로 유체가 될 거예요. 유체에 의해서 열전달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복사는 중간에 없어요. 그냥 그 파에 의해서, 그렇죠? 태양 그 빛을 구성하고 있는 태양 라이트라 그러죠. 광선이죠. 태양 광선. 그 광선을 구성하고 있는 그 파, 그렇죠? 또는 광자, 또는 전자파, 이것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 복사다 이거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구성돼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스테판이 어떤 또 이론을 만들고 볼츠만도 어떤 이론을 만드는데 이 두 개를 합침에 따라서 완전한 그 복사 열전달량을 표현하는 그 수학적인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는 우리가 자기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라 불러요. 상수는 5.67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메다 도시의 4승이에요. 이거 온도에 4승이 들어가요. 자, A는 여기서 단면적이고요. 어떤 고체 표면은 온도가 될 거고, 온도 T는 그 물체의 표면 그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A의 T의 4승이 돼요. 이거 보고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그마가 그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가 와트 퍼 메다 제곱 도시니까 면적이 곱해지고 여기에다가 면적이 곱해지고 곱하기 온도의 4승이 곱해진다면 와트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곱해지고 온도의 4제곱이 곱해져요. 온도의 4제곱이 곱해져서 와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봐요. 여기 보시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양이고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의 4배를 해도 사실 절대 온도죠. 이 절대 온도를 4배를 해도 뭐 100도다 이러면 100도를 4배 뭐 10에 100도 10에 마이너스 몇 도예요? 100도니까 6승밖에 안 되죠. 4승하면 8승이죠. 10에 마이너스 8승이에요. 100도 K를 이 K죠. 100도 K는 이건 그거예요. 마이너스 온도 굉장히 작은 양이죠. 얘를 4번 곱하면 사실 뭐 10에 마이너스 이제 4번 곱해야지 10에 마이너스 1승이 돼요. 마이너스 8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 복사는 아주 그 온도가 높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복사 열전달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 해석은 주로 많이 무시돼요. 저온에서는. 그래서 고온, 그렇죠? 우리가 연소라든가 또는 화학 반응로처럼 온도가 뭐 500도씨 이상이 될 때 그때 가면 이제 복사 열전달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전달 해석을 할 때 복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복사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흑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흑체 복사. 태양이 이제 흑체 복사를 하는 거죠. 보통 태양이 흑체 복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완전한 흑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복사 열전달적으로 표현하면 이 흑체라고 하는 것은 뭐 빛 에너지, 그죠? 어떤 그 전자기파, 광자죠. 또 광자. 어떤 그 열 에너지를 100% 다 흡수하고 또 100%다 내보내는 이런 이제 그 물체를 흑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 에너지를 100% 다 들어온 거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온 걸 그대로 다 주위에다 내주는 거죠. 그런 물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오직 태양만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완전 이제 흑체고 그 태양처럼 완전한 우리가 흑체를 우리가 이 지표면에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복사열을 이제 방출하는 아주 이상적인 표면을 우리가 흑체이라고 합니다.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예요. 그래서 어떤 방사죠. 방사, 에미트, 방사하는 그 최대 복사량이죠. 이거는 이제 시그마 그 스테반 볼트만 상수에다가 그 표면적에다가 어떤 그 표면 온도를 4배를 하게 되면 흑체가 방사한 어떤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에너지예요. 흑체. 그러나 우리 실제로는 이거 얘보다는 작겠죠, 그죠? 작을 거예요. 그죠? 작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있는 개념이 방사율이에요. 방사율. 그래서 방사율이 우리가 보통 엡실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실제, 그죠? 방사율 엡실론은 그 흑체일 때, 그죠? 흑체가 방사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사는 내보낸다는 얘기죠. 하는 복사량과 그 실제, 그죠? 실제 표면이 방사하는 복사량이에요. 복사량이에요, 복사량. 그러니까 얘는 그 엡실론은, 그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보다는 크나가겠죠. 이때 1일 때가 흑체가 되겠죠, 그죠? 흑체가 되고 0일 때 0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여튼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의 그 어떤 그 범위에 의해서 그 방사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율도 어떤 물질의 표면에 고유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구리든 뭐 알루미늄이든 다 그 표면 방사율 엡실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이블로 주어져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그는 우리가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실제 표면이 그 방사한 복사 에너지는 실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복사죠. 복사량은 이거는 그 방사율에다가 스테반 볼트만의 상수에다가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그 T 온도의 4승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다음에 흡수율이 있는데 그 표면에서의 흡수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흑체가 흡수하는 그 복사 에너지 분의 실제 물체가 흡수하는 그 복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도 역시 0에서부터 1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죠? 이 알파, 그죠? 알파는 즉 말해서 흑체가 흡수하는 복사량분의 실제 표면이 흡수하는 복사량,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흑체 복사는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뭐죠? 그 방사율과 흡수율은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복사 파장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온도별로 다 어떤 재료가 발견되잖아요. 또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방사율과 방사율과 흡수율이 온도와 파장에 따라서 다 이게 실험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어떤 그게 돼요. 물질의 뭐가 돼요? 저기 성질이 되는 거죠.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자, 키로크포 복사 법칙에 따라서 온도와 파장이 다 같다. 온도와 파장이 같다. 온도와 파장이 같은 경우 표면의 방사율과 이제 흡수율은 같게 되죠. 자, 그 표면의 그 방사율과 흡수율이 같은 이런 물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이상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방사율과 엡실론과 이 흡수율 알파가 같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같은 가상의 표면을 우리가 회체 표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말해서 그 흑체 복사는 알파와 그 흡수율과 방사율이 다 1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방사율과 흡수율이 같은 우리 이상적인 우리 표면을 회체 표면, 또 그레이 바디, 영어로 그레이 바디 이렇게 얘기하고, 흑체 표면은 영어로 블랙 바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흡수율, 그죠? 흡수율이 이 알파, 엡실론과 이 알파, 방사율과 흡수율이 같은 이런 물질을 우리가 회체다, 회체 표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체 표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표면과 표면 사이, 이게 표면과 표면 사이죠. 자, 표면과 표면 사이가 있어요. 자, 표면과 표면 사이 열전달, 표면과 표면 사이죠. 이 표면과 어떤 표면이 있다면, 이런 표면이 주위가 있고, 이 표면이라면, 이 사이의 복사의 열전달량은 이와 같이 그 방사율과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와 어떤 그 물체의 표면적과에서 그 TS, 그죠? 이 어떤 물체의 표면적의 사승에다가 다른 어떤 표면의 사승을 빼면 어떤 표면과 표면을 둘러싼 주위와의 어떤 복사 열전달량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엡실론 방사율이고요, A는 표면적이고요, TS는 물체의 절대 온도, 또 T 서라운드는 물체의 주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류와 복사의 영향을 동시에 이제 고려한 복합 열전달 계수는 이와 같이 Q 토탈은 컴바인드, 그죠? 복합 열전달 계수는 바로 대류 열전달 계수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그 다음에 방사율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이 열전달 계수에다가 면적에다가 표면과 물체와의 온도 차를 서로 곱해주면 그 토탈 전체 열전달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전달의 기초, 즉 말해서 전도 대류 복사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우리 그 간단한 법칙들, 푸리에 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냉각 법칙,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의 그 흑체 법칙, 이렇게 복사 법칙 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수업이 여기까지고, 이 열전달 어떤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생활에서 또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열전달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열전달에 대한 기초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또 실생활에서 우리 열전달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